비즈니스 기획 8주차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에 비즈니스 기획 강의를 1시간 넘게 촬영을 했습니다. 새로운 넓은 강의장에서 휴대폰을 갖고 촬영을 했는데 이게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되냐면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강의를 했었거든요. 초점을 잡느라고 화면이 계속 어지럽게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재촬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좀 양해를 해주시고 수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냐면 사업계획 수립하기예요. 지난주에 성과지표 수립하는 것까지 그 다음에 실행 단계까지 우리가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업계획 수립하기를 진행을 하는데 오늘은 그 수업 진행에 앞서서 새로운 사업계획 수립하는 거에 앞서서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나마 리뷰를 하고 축약을 해서 설명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뭐 또 중요하다고 얘기하세요 이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이 프로세스를 이해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 여러분들이 신입사원으로서 이런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경험을 쌓은 후에는 이 직무를 하실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오늘 배운 내용을 프로세스를 하나하나 살펴보시면 아주 단계별로 업무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무하시는 분들이 머릿속에서 모든 걸 이렇게 풀어나가지 못합니다. 다들 참고서도 보시고 잘 쓴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갖고 재창조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수업 내용 중에서도 과년도, 즉 전년도의 내용을 확인해 볼 것, 이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의 어떤 프로세스가 여러분들이 향후 직장 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수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략 방향에 따른 사업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전략 방향이 정해지고 성과지표가 정해지고 실행이 되죠. 그 성과지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즉 성과지표별로 여러분들은 사업 계획서를 구분해서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때로는 부서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게 너무나 포괄적일 수가 있어요. 나는 구매부서인데 나는 인사부서인데 그럼 인사부서에서 하는 사업계획이 별도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부서 단위가 있을 수가 있겠죠. 뭐 그룹화하고 단위화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업계획서 작성 시 환경 분석 기법을 활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분석을 했는데 여기서 사업계획서 하는 내용은 분석 방향과 완전히 달라. 분석한 내용을 그대로 어떻게 잘할 것인가 서술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 부분을 제가 맨 마지막 부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미시환경 분석, 7S 분석 여러분들 다 해보셨잖아요. 그 자체가 환경 분석의 하나의 기법이 될 수 있지만 성과 지표로도 활용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이 나시나요? 그래서 그 성과 지표가 되면 그 프로세스별로 하면 돼요. 7S. 그 다음에 5포스 모델. 이것대로 나는 어떻게 이 부분을 보완해 나갈 것이다, 진행을 할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서술을 하셔도 된다는 거죠. 상당히 좀 중요한 꿀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부분을 딱 잊어버리고 오른쪽에 사업계획서만 수립한다 그러면 상당히 애매할 수가 있는데 내가 뭘 분석했지? 분석한 것 중에서 문제점이 뭐였지? 이것을 개선하면 되잖아요. 그대로 따와도 상관이 없어요. 물론 보고하는 입장이나 보고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좀 다르게 구성해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매칭시켜서 이해를 하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하나의 꿀팁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로드맵을 활용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실무에서 로드맵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로드맵의 개념이 뭔지, 로드맵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로드맵을 활용해서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략 방향 및 성과 지표 수립, 복수립 이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나마 한 4, 5분 정도 할 거고 성과 지표가 실행이 되는 절차 그리고 사업 계획의 정의 및 절차 그리고 로드맵 개념과 활용 사례 이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소개를 하고 여기에는 제가 제시를 안 했지만 전략 방향 수립하는 거와 전략 방향 수립 내용의 과거의 문제를 분석하는 거 이해되시나요? 제가 포피 전략을 갖고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포피 전략을 수립해야 돼요. 그럼 포피 경과 이제까지는 너희 어떻게 진행했니?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일한 내용을 분석하고 동일한 내용의 개선 방안을 만드는 것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보고자의 의지라고 보면 돼요. 저는 기업 현장에서 이 부분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전에 5명에서 한 소속된 그룹 40군데를 한번 컨설팅을 한 경험이 있는데 제가 제시했어요. 기업의 공통이 뭐냐? 포피 전략이다. 포피 전략을 먼저 분석하자. 우리가 적은 인원수를 갖고 기업 모든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인당 5개, 때로는 뭐 10개씩 업체를 해야 되는데 다 분석 못한다. 가장 기준점 되는 것이니까 포피 전략. 이제까지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거기서 문제점을 조출하고 개선 방안. 이 개선 방안을 전략 방향으로 제시를 하자. 해서 끝낸 경험이 있어요. 설득의 문제죠. 담당자가 이야기하면서 기업과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라고 설명을 한 후 취지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본 수업에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복습입니다. 숫자를 빼버렸죠. 여러분들 수학 전략전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수학 분석이 있다고 그랬죠? 수학 분석은 태스크에 해당된다고 그러면 수학 전략은 액션 부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전략이 태스크 부분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보고서의 앞뒤를 구성하는 차이에서 오는 거지 절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방향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학 전략은 저는 여기서는 액션 부분, 스타기법, 시츄에이션, 태스크, 액션, 리절트에서 액션 부분에서 전략 방향 수립하는데 첫 단계로 수학 전략을 제시할 거고 전략을 기초로 전략 방향을 도출을 합니다. 즉, 이 네 가지의 SO 전략, ST 전략, WO 전략, WT 전략 네 가지의 항목을 보고 자, 여러분들 여기 오면 선이 많이 다 있죠. 이렇게 통합과 분리의 과정을 거쳐서 전략 방향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이 전략 방향이 꼭 5개여야 된다? 아니라고 했죠. 연구자에 의해서 작성자에 의해서 방향은 축소될 수도 있고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제가 숫자로 쓴 것은 예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다만 이것도 그럼 이게 원칙입니까? 이게 가장 바람직스럽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은 뭐 시험에 이 원칙이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없겠지만 대체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도 알게 되면은 상당히 수준 높은 절차를 알고 있는 겁니다. 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할 것 같아요. 전략 방향이 설정이 되면 어떻게 되죠? 전략 과제를 만들어냅니다. 아무래도 핵심 전략 방향이 설정이 되면은 전략 과제는 좀 더 요게 세분화가 되겠죠. 뭐 한 항목당 3개 내지 4개 뭐 이렇게 되면 20개가 될 수 있고 3개가 되면 15개가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알고는 한 14개 정도를 이렇게 나열을 한 것처럼 보이네요. 그래서 14개의 전략 과제, 몇 개의 전략 과제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이 그 다음 프로세스가 되겠죠. 이 전략 과제를 만들어내면 어떻게 되죠? 중요도를 판단합니다. 중요도.
그 다음에 어떤 게 손쉽게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이 중요도 및 용이도 도출되는 거죠. 하이, 미디움, 로우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 전략 방향, 전략 과제, 전략 중요도, 전략 용이도, 수행 용이도 이렇게 해서 하나의 평가를 해본 다음에 세부 실행 계획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해되시죠? 자, 이 부분이 이해 안 하셔도 좋지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장에 진입을 하실 때, 사회생활을 하실 때, 학교의 과제를 수행하실 때 이 부분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한다면 아마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세부 실행 과제까지 만들어내는 이 단계를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보면서 프로세스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되면은 실행 과제는 이런 양식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 아니면 서술식으로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보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게 핵심 성과지표가 이렇게 나오죠. 핵심 성과지표, 그 다음에 여기 산식, 평가 산식이라는 게 이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액티비티 사항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요약했지만 뒷장에 가면 뭐가 나오죠?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게끔, 내용적으로 서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경우가 있고 이것을 하나의 보고서 형식으로 구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핵심 성과지표와 밑에 있는 예산 부분입니다. 모든 계획서에는 예산이 들어간다. 근데 인건비 항목은 잘 들어가지 않는다. 왜? 우리 서로 직원들 간의 인건비를 묻지 않는 게 상책이에요. 5명이 같은 부서에 있기 때문에 인건비 총 썸을 해갖고 하면은 제 얼마지 하면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건비는 통상적으로 산정하지 않습니다. 부서에서 그냥 고정비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알아서 지네들이 계산을 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투입 비용이나 이런 부분 등을 이렇게 기술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중장기 발전 계획처럼 쭉 연도수가 명기가 되어 있죠. 연도수가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에 따라서 당해년도에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해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거 잠깐 언급이 있었고, 뭐 전략 방향까지 했는데, 경영계획 체계도 저는 비전 체계론의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전략 경영의 차원과 통제 변수,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통합적으로 이해를 해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죠. 이 부분에서 많이 시작되기 때문이죠. 밑에 보면은 경영계획의 실행 이 부분이 있는데, 이 경영계획의 실행에서 다시 사업계획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고, 전략 경영의 차원과 통제 변수에서도 보면은 밑에 업무 경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업무 경영은 당해년도의 어떤 사업 계획을 의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략보다는 당해년도의 어떤 수행의 개념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획 실행과 업무 경영을 같은 선상에서 한번 바라봐 주시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화살표를 잘 보셔야 돼요. 화살표. 경영 목표 수립이라고 되어 있었죠. 성과 지표. 그 다음에 성과 지표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이 구체화하는 작업을 4가지로 보면은 핵심 성공 요인 도출, 그 다음에 후보 성과 지표 도출. 핵심 성공 요인을 도출한다면 그 중에서 후보를 간추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성과지표 수립, 그리고 성과지표 시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 단계, 4단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고, 우리가 컨설팅 현장이나 실무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방향대로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많이 익숙한 게 사실입니다. 경영 환경 분석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전략 분석, 임원 인터뷰, 그리고 제가 어떤 부분 얘기했죠? 벤치마킹이라는 부분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었죠. 이렇게 해서 하나의 여러분들 성과 지표를 어떻게 갈 것인가를 기초를 쌓은 다음에 프로세스 분석서부터 성과 지표 그룹화
이런 단계가 후보 성과지표 도출에서 해야 될 부분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후보 성과지표 도출은 프로세스 분석, 기존 성과지표 분석, 브레인스토밍, 실무자 인터뷰, 성과지표 그룹화 이렇게 5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이것을 다 해야 됩니까? 라고는 질문을 하시면 저는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저는 브레인스토밍 같은 경우는 그냥 생략을 합니다. 왜?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려요. 그리고 현장에서 많은 인력을 차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실무자나 임원들과 간단한 인터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된다면 이런 프로세스 분석을 하기 위해서 브레인스토밍을 한다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난상 토론과 어떤 거기서 유의미한 팩트를 도출하는 단계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그리고 성과 지표를 그룹화시키죠. 그 다음에 이제 성과 지표의 인과관계,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전략 지도를 작성하고 이것은 나중에 로드맵을 제가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성과 지표를 수립하고 그 다음에 성과 지표의 정의서를 작성합니다. 이게 성과 지표 수립의 단계고 이게 4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흐름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수립하고 산출물 정리 평가를 하고 운영 방안 작성, 산출물 정리, 평가 운영 방안 작성, 이 부분은 성과 지표 시행에 되는 측면에서 접근이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경영 환경 분석서부터 평가 운영 방안 작성까지 이게 성과 지표를 구체화하는 단계죠. 물론 그 옆쪽에 보면 뭐가 있죠? 성과 지표 수립 프레임워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나 약하다 보니까 성과 지표 구체화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의 단계를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눈으로 익히시고 흐름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체크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체크 포인트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화살표가 어떻게 가 있죠? 이렇게 가 있죠.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 수립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NCS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제가 요약한 겁니다. 성과지표, 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정, 사업의 목적 및 전략, 표적 시장, 재무 예측 등을 기술한 문서. 여기 1과 2로 나눠져 있는데 아까 제가 중장기 발전 계획과 당해년도의 사업 계획의 어떤 상관관계를 좀 설명드렸었던 것 같아요. 각 사업 과제의 실행력 확보를 위한 설계를 하고 중장기 사업 계획을 합리적인 연간 사업 계획까지로 구분을 해낸다. 두 번째에 보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죠. 구분해내는 작업을 해요. 그럼 반대로 연간 사업 계획을 묶어서 중장기를 묶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 수립은 이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정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화살표가 어떤 쪽으로 가 있습니까? 자, 우측으로 가고 있죠. 사업 계획 수립은 페이올, 우리가 페이올이라는 표현도 쓰고 페이올이라고도 하는데 페이올의 관리 순환, 이 단계를 포함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각 항목을 구분해서 설명하는 것이 좀 어렵기 때문에 사업계획 수립은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이 5단계로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사업환경 프로세스에서도 이 부분을 태스크에서 이 부분이 이루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따 조금 설명해 보면 이 부분을 제가 잠깐 또 언급을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꼭 포함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페이올의 경영 관리 순환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화살표가 다시 왼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5가지의 단계를 경영 관리 하나로 묶어서 4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체 부분을 경영 관리 과정,
경영관리 순환을 경영관리 과정이라고 이렇게 다시 재표현을 했는데, 향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위협이나 기회를 예측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일이다.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조정하고 배치하는 일이다. 실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력을 관리하는 일이다. 결과를 통제하고 필요한 변화를 일으키는 일이다. 이건 변화를 일으키는 일은 약간 지휘, 조정의 단계, 통제의 단계에 해당이 될 거고, 맨 위에 나와 있는 위협이나 기회를 예측하고, 이거는 계획상에 포함되는 일이 되겠죠. 두 번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을 조정하고 배치하는 일은 조직화 단계에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의 경영관리 순환, 관리의 순환 5단계를 경영관리 과정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네 가지, 즉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 수립 단계는 8단계로 구분이 됩니다. 기회의 인식 1단계, 목표의 설정 2단계, 계획 전체 수립을 3단계로 구분을 했고, 4단계는 대안의 모색 및 검토, 5단계 대안의 평가, 6단계 대안의 선택, 7단계 파생계획의 수립, 8단계 예산의 편성. 우리 앞선 시트에서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실행계획을 우리가 수립하는 데서 예산이 반드시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기회의 인식서부터 마지막 마무리는 예산 편성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8단계의 전체를 이해하시면서 1단계와 8단계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번에 화살표 조직화 과정 4가지로 다시 구분을 했죠. 앞에는 계획 수립 과정이죠. 우리가 이제 조직 단계가 되는데, 조직화 과정, 업무를 구체화시키고 전문화, 그 다음에 분업의 단계란, 그리고 수행부서를 결정하고 그 수행부서를 그룹화시키고 그 그룹을 다시 단위로 구분하는 작업이다. 그리고 업무 할당, 그 다음에 권한을 위임하는 단계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한을 위임한다는 거, 권한을 위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제가 권한을 위임받게 되면 책임이 극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책임의식이 생겨요. 그래서 업무 할당과 권한 위임은 요새 그 리더십에서 많이 회자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스스로 주어진 일, 여러분들이 자발적인 선택을 하게 된 일이 있었을 때는 그만한 책임감을 갖고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업무와 부서의 조정, 작업의 상호 조정. 자, 여러분들이 업무 추진을 하는 데 있어서 업무 분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업무 분담은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어느 부서는 업무가 과중하고 어느 부서는 널널하게 쉰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상호 균형이 돼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그 전제를 생각하셔야 되고, 업무 부서의 조정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균형이다. 상호 견제도 되지만 상호 협조 과정이 필연적으로 따라다녀야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